정보통신 시스템이라고 돼 있는 이런 부분 한번 보시죠. 정보통신 시스템은 예전에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라고 그랬어요. 데이터 통신 시스템. 최근에는 이제 용어가 정보통신 시스템으로 통일이 됐고, 정보통신 시스템이 태동된 계기는 군사 목적이에요. 군사 목적. 여기 보면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미국하고 소련하고 극한 대립을 하면서 생겨난 그런 솔루션 중에 하나가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다. 그래서 국방용 목적이다. 그래서 세미 오토매틱 그라운드 인바이언먼트다. 이렇게 출발했어요. 그래서 요거 하면서 이제 인발부됐던 그런 연구원들이 회사를 차리면서 이제 상업용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나타났어요. 63년이죠. 이게 이제 항공사나 이런 쪽에서 쓰였던 SABR이라는 게 상업용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브날이라는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된 게 여러분들이 CTSS라는 그런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시브날이라는 거 배웠죠? 뭐 여러분들 그런 게 MIT 공대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발점이 된 현재 인터넷의 시발점이 된 아파넷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71년도에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역사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좀 관심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과목에 대한 좀 흥미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통신 뭐 어떤 그런 기술들은 대부분 시발은 다 군사 목적으로 시작이 돼요. 대부분 다. 자, 그래서 정보통신 시스템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통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통신이고 이게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하고 통신이 결합이 됐다. 이게 뭐냐? 이게 정보통신 시스템이다. 그래서 처리는 컴퓨터가 하고 전송은 통신이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전송계는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서킷 터미네이팅 이퀴프먼트, 회선 종단 장치라고 그러죠. 이거는 터미널 이퀴프먼트, 이건 서킷 터미네이팅 이퀴프먼트.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회선으로 들어가고 상대방도 여기 이제 호스트가 이렇게 있겠죠. 호스트 컴퓨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성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데이터 전송계, 여기는 데이터 처리계. 그래서 데이터 처리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컴퓨터예요. 중앙 처리, 뭐 주변 장치. 전송계는 DT. 그 다음에 전송 회선. 그 다음에 통신 제어 장치는 어디에 있는 거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CCU라고. 요 CCU하고 상대하는 애가 누가 있냐면은 여기에 TCU가 있어요. TCU. 그래서 여기하고 얘가 뭐 에러 제어도 하고 흐름 제어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얘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호 변환기라는 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회선 종단 장치라고도 하고 또는 신호 변환 장치라고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선 종단,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회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어는 데이터 서킷 터미네이팅 이퀴프먼트. 그래서 D, C, E 이렇게 하는 거죠. 요거는 뭐죠? 데이터 터미널 이퀴프먼트요. 그래서 이제 이 구성을 보시면은 대략 저 체계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호스트 컴퓨터가 붙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보를 주고받는 이런 구성이다.
요 구성 정도는 뭐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지. 자, DT 입출력 장치. 자, DT라고 그런다. 응? 자, 그 다음에 DCE라고 하는 약자도 좀 알아주시고, 해선 양 끝단에 위치한다. 그래서 DC라고 그런다. 그래서 DT 통신에서 접속, 설정, 유지, 해제, 부호 변환, 신호 변환 기능 같은 걸 제공해 준다. 여기가 이제 아날로그면은 얘는 모뎀이 되는 거야. 응? 여기가 디지털이면은 얘는 DSU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자, 통신에서는 연결해 주는 거예요. 뭐 옛날에는 전화선 썼죠. 그 다음에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동축을 썼죠. 최근에는 대부분 다 광섬유예요. 광섬유. 그래서 뭐 태평양 바다 밑에는 광섬유가 깔려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자, 그 다음에 무선으로는 위성으로도 갈 수 있고 마이크로웨이브로도 갈 수 있어요. 마이크로웨이브는 중계 장치가 필요하죠. 50km밖에 가시거리내 통신 방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제어 장치는 CCU라고도 얘기하고 CC2라고도 얘기해요.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그래서 양자를 정기적으로 결합한다. 오류 검출, 정정 같은 거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이런 통신 문자 메시지 조립 분해. 보낼 때는 분해해서 보내고 받는 애가 조립하고 그 다음에 버퍼링은 뭐죠? 계속 끊김없이 플레이가 될 수 있도록 쌓아놓는 걸 버퍼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전송 제어, 에러 검출 제어, 정기적 감시 제어 이런 거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데이터 처리계는 이제 컴퓨터 쪽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 중앙 CPU라고 그러죠. CPU. 요새는 CPU가 뭐 업그레이드가 돼갖고 여러분들이 뭐 그래픽 처리 전담하는 프로세서 GPU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죠. 어디까지 나왔어? NPU까지 나왔어. NPU. 인공지능의 NPU. 게임의 GPU. 뭐 CPU는 이제 펀더멘탈이다. 주변 장치는 입출력이라든가 보조기억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움직여주는 게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소프트웨어라고 그런다. 데이터 송수신이라든가 하드웨어 제어라든가 인터페이스 제어 같은 거 하는 거죠. 자, 정보통신 시스템 해석 구성을 한번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1대1이죠. 1대1. 이걸 포인트 투 포인트다. 1대1로 연결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언제든지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언제든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언제든지 안 되는지 폴링 셀렉션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하나의 통신회선에 여러 단말이 붙어 있는. 그래서 이거를 멀티 드랍이라고도 얘기하고 멀티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언제든지 하는 게 아니에요. 폴링 셀렉션에 의해서 하는 거죠. 폴링 셀렉션은 뭐 여러분들 한번 좀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폴링은 뭐예요? 전송돼 있다. 유무 문의하는 거죠. 있니? 이렇게 하는 거. 폴링. 셀렉션은 너한테 보낼 전송 데이터 있다. 받을 준비 돼 있냐. 이건 셀렉션이지. 그래서 요거 해선이 하나야. 그래서 내가 컨트롤하는 거야. 컨트롤해서 딱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렉싱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먹스라고 얘기하는 거야. 먹스. 다수의 터미널을 이 먹스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다. 아니고 뭐 여기가 서울이고 여기가 부산이다. 얘가 다 모아가지고 요 광 케이블 하나의 선으로 착 보내버리는 거죠. 이 다중화 방식은 FDM, TDM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집선 방식하고 다중화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해선 사용률이 낮은 터미널이다. 그런데 여기는 해선 사용률이 높은 터미널이다. 다르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얘는 여기를 더한 속도하고 여기 속도하고 똑같아요.
여기 속도가 똑같아. 그런데 얘는 여기를 더한 속도와 여기를 더한 속도가 어디가 클까? 응? 여기가 커. 여기가 커. 왜? 얘들은 별로 안 쓰거든. 별로 안 쓰니까 여기가 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한 10메가, 여기가 10메가 bps라면은 여기는 1메가 정도면 커버가 돼. 왜냐면 많이 안 쓰니까. 응? 많이 안 쓰니까. 요거를 집선이라 그러는 거야. 집선. 자, 알겠지? 자, 정보 단말기기 한번 여러분들이 자,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서 정해진 전송 규약과 절차에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 송수신하기 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놈이다. 그래서 뭐 어떤 기능을 해요? 입출력 제어 기능, 단말로 입력되는 신호 검출, 데이터 입력하거나 출력하는 기능, 에러 제어 기능. 자, 정해진 프로토콜 규약에 따라서 에러 발생되면은 에러 검출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정정하고 하는 거이죠. 그 다음에 이 송수신 제어 기능도 프로토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송수신하도록 단말기를 제어하는 기능 같은 거.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기 보여요? 전송 제어 장치 이게 뭐라고? TCU,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 요거는 입출력 장치. 이게 키보드 같은 게 붙을 거고 이게 디스플레이 장치가 붙겠지. 그래서 요 두 개를 제어하는 입출력 제어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해선 제어부는 요게 뭐죠? 해선 종단 장치죠. 요거를 이제 컨트롤 하는 거야. 그걸 해선 제어라 그러는 거야. 응? 이거 컨트롤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요 해선하고 요거하고 붙여주는 게 해선 접속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전송 제어 장치다. 요게 입출력 장치다. 자, 그래서 입출력 장치는 입력 장치가 있고 출력 장치가 있다. 뭐 입력 장치는 뭐 아주 옛날에 쓰던 뭐 종이 테이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뭐 수능 봤을 때 뭐 OMR 카드부터 해서 다 이런 게 들어가는 거야. 응? 키보드라든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장치는 뭐 옛날에 썼던 뭐 플로터도 있었고 CRT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출력 장치죠. 요새 그 디스플레이의 장치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옛날 거는 캐소드 레이 튜브라고 얘기하는 CRT 요걸 거쳐서 여러분들이 PDP라는 거 들어봤지? PDP 안 들어봤나? 그 다음에 LCD 요걸 거쳐서 지금 OLED 계속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 뭐 디스플레이 하는 거다. 자, 전송 제어 장치, 트랜스미션 컨트롤 유닛. 그래서 해선 접속, 해선 제어, 입출력 제어부. 그래서 해선 접속은 물리적 연결해 주는 거다. 그리고 상호 변환해 주는 거죠. 터미널하고 해선하고요. 제어부는 뭐예요? 직렬, 병렬 변환해 준다. 그 다음에 문자, 조립, 버퍼링, 에러 제어 이런 걸 얘가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하고? 얘하고. 자, 그래서 이 정도 한번 보시고. 자, 내장된 프로그램 유무에 의한 단말기 분류, 뭐 지능형이다. 그러면은 내부에 자체 프로그램이 있죠. 상당한 수준의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단말을 지능형 단말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건 뭐라 그러지? 더미, 응? 더미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한 그냥 그 인터페이스 정도 역할을 하는 단말기를 더미라고 얘기한다. 자, 컴퓨터는 여러분들 뭐 항상 쓰고 있는 거니까 잘 알 거라고 보는데, 일단 CPU 내부에는 이건 또 나중에 별도로 한번 내가 언급을 해줄 거야.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주기억 장치가 들어가죠. 뭐 램도 있고 롬도 있고 주기억 장치. 그래서 SRAM, 뭐 DRAM 이런 거 비교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고, 한번 이건 제가 별도로 또 얘기
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PU 구성 방식을 보면은 그냥 하나가 돌아가는 거. 요거는 단일 시스템이야. 근데 하나가 돌아가는데 하나가 멈춰버리면 이거 망하는 거지. 그래서 신뢰성이 떨어진단 말이야. 싸지만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중화 시스템은 뭐예요? 야, 하나 가지고 안 돼. 두 대를 돌리는 거야. 응? 두 대. 그러면은 뭐 두 대가 같이 돌아가면서 그 처리 결과 비교해서 동일한 경우에만 결과 이용하면은 신뢰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한 대가 만약에 다운된다 그래도 하나가 돌아가는 거지. 이런 방식이 이중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기 예비 방식은 뭐냐면은 두 대를 돌리는 건 아니야. 두 대를 가지고는 있어. 가지고는 있는데 하나를 스탠바이 시켜 놓는 거야. 한 대 돌리다가 요 돌아가는 한 대가 문제가 생기면은 대기하고 있던 애가 돌려주는 이런 대기 예비 방식 같은 것도 있다 하는 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채널이라는 거는 주기억 장치하고 주변 기기 사이에 데이터 전송을 제어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다. 자, 그래서 채널은 여러분들이 DMA, Direct Memory Access 방식을 쓴다. 그러니까 이게 좀 빠르게 접근하려고 그러는 거야. 메모리에 빠르게 접근하려고. 그래서 채널, 이것도 뭐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해 줄 거야.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만. 셀렉터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의 채널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변 장치에 붙들려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렉션이다, 셀렉터다, 선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는 고속 하나에 계속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블록 멀티플렉서, 바이터 멀티플렉서. 이거는 블록이라고 되어 있지. 하나의 채널이 몇 개의 주변 장치에 사용되는 거다. 그 다음에 바이트, 이거는 한 개 내지 수개의 바이트마다 시간적으로 분할시켜서 공용으로 전송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바이트, 블록, 셀렉터, 뭐 이 정도 보시고, 뭐 입출력 장치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뭐 프린터, 뭐 키보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거는 지금부터다. 통신 제어 장치는 요 제어 종류 잘 보셔야 돼. 제어 종류. 자, 먼저 회선 제어라는 거는 얘를 제어하는 거야. 얘가 뭐지? 모뎀이지? 얘를 제어하는 걸 뭐라 그런다? 회선 제어다. 회선 제어다. 회선 제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계층에 대표적으로 HDLC 전송 제어 절차의 프레임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플래그, 어드레스, 컨트롤, 여기 8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정보가 들어가고, 여기가 프레임 체크 시퀀스가 16비트가 들어갈 거고, 다시 이렇게 플래그가 8개 붙는 게 이게 HDLC 프레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하는 거죠? 이거는 이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흐름 제어. 자, 그럼 벌써 여러분들이 세 개가 그냥 착 나오지 않아? 에러 제어, 그지? 그 다음에 흐름 제어, 흐름 제어. 그 다음에 동기 제어. 오케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이해되겠어? 예, 뭐 요런. 그래서 얘하고 얘가 뭐 하는 건지 알겠어요? 얘하고 얘가 뭐 하는 건지 아냐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제어들을 한다. 자, 통신 제어 장치의 형태는 가장 전형적인 게 CCU야. CCU. 기본이다. 응? 기본.
조립, 분해, 블록 조립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단 처리 장치, 프론트 앤드 프로세서. 그 다음에 원격 처리 장치.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아예 얘는 프로세서. 이거보다는 유니보다는 이게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된 거야. 고대 통신 제어 기능 신뢰하게 프로그램 제어 가능한 프로세서 갖고 있다.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된 CCP, 기본 CCU. 그 다음에 뭐 RP라는 건 뭐 단말기 근처 설치돼서 단말기 제어 뭐 이런 단말기 근처에 있기 때문에 리모트 프로세서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처리 장치 앞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이 프론트 엔드. 우리가 뭐 호텔 프론트 뭐 그런 프론트야. 이런 것들. 그래서 기본은 요거고 가장 업그레이드인 건 요거고, 이런 것들은 뭐 용도마다 좀씩 사용해 주면 되는 거고. 자, 입출력 장치는 뭐 키보드 너무 유명한 거고, 태블릿 뭐 얘기 안 해도 알 거고, 라이트 펜 다 아시지? 라이트 펜, 디지타이저, 디지타이저. 이거는 그림, 뭐 차트, 도표 이거 읽어서 디지털에 컴퓨터 입력시키는 장치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뭐 OMR 같은 거 뭐 많이 하시고, OCR 같은 거. 뭐 요새 여러분들이 전부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장치는 프린터. 그 다음에 가장 원시적인 게 뭐죠? 캐소드 레이 튜브라고 얘기하는 CRT. 예전에 보면 막 그냥 무식하게 생긴 거 있었잖아. 응답하라 뭐 1088 같은 데 나오는 거, 그지? CRT. 그 다음에 이제 이게 PDP야, PDP. PDP.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이제 LCD. 그 다음에 LED. 그 다음에 OLED.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내가 써놨지? 여기 한 단계를 더 쓸까, 그럼? LCD, LED, OLED. 뭐 지금 계속 막 디스플레이들이 나오고 있어요. 막 접고, 막 늘리고, 막 이런 거 다 나오는 거 알지? 시험이니까 그냥 뭐. 자,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형광 표시관, 뭐 형광.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보면 네온사인 같은 것도 막 있고 있잖아. 그지? XY 플로터. 이거는 이제 뭐 어디 설계 사무소 같은 데 보면은 막 착착 이렇게 X, Y 움직이면서 막 그림 그리는 거 있지? 그런 플로터. 자, 마이크로 그래픽 단말기. 이거는 문자 그림, 도형 그림 등으로 구성된 정보를 보관, 검색 목적이야. 보관, 검색 목적이야. 그래서 뭐 신문 뭐 30년치를 뭐 보관한 거를 뭐 검색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이용하고 막 그런다. 그래서 뭐가 있어? 컴퓨터 아부트 마이크로 필름이 있고, 컴퓨터 에디드 리트리버를 해주는 그런 게 있다. 이거는 검색이다. 이거는 필름에 인쇄했다. 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크로 그래픽 단말기는 보관 검색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그래서 아주 작은 면적에 대량의 정보를 수록하는 기술이다. 근데 이것도 옛날이 돼버린 거지. 지금은 어느 시대야?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잖아. 그지? 근데 이제 시험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뭐 써먹을 일은 없을 거야. 단지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응?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알겠어? 자, 이제 정보 단말은 뭐 이 정도 얘기하면은 대략 흐름은 이해되겠지?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는 뭐지? 흐름 제어, 동기 제어, 에러 제어 이런 것들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뚜껑 열 수 있지? 입력 장치부, 출력 장치부, 입출력 제어부, 회선 제어부, 회선 접속부. 오케이? 그리고 구성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오케이? 그 흐름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흐름.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흐름.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냐면은 자꾸 기술은 업그레이드가 돼요. 자꾸 새로운 게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시험 때문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뭐 CRT 쓰나? 안 쓰지. 안 쓰지.
뭐 여러분들이 뭐 OMR 카드는 쓰긴 쓴다, 그지? 아직 시험 볼 때도 OMR로 하나 지금도 써. OCR은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에도 깔려 있잖아. OCR 이렇게 읽는 거 있잖아. 광학으로. 자, 이제 정보 전송 기기다. 정보 전송 기기. 자,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뭐고 정보가 뭐냐. 자, 데이터는 관찰, 측정 통해서 인지된 사실이다. 관찰, 측정 통해서 인지된 사실이 데이터야. 정리되지 않은 자료다. 그런데 정보통신에서의 정보는 뭐냐? 바로 특정 목적으로 해서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가 돼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우리 정보통신에 얘기하는 정보라 그러는 거야. 정보. 그래서 정보의 유사 개념은 자료는 평가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정보, 이거는 평가된 자료야. 자료에서 정보는 이건 평가된 자료. 자료에 의미를 부여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식은 뭐예요? 자, 지식은 의미 있는 정보의 일반적인 규칙과 정리, 나리지라고 얘기하는 이게 지식이라 그러는 거야. 지식. 지식 다음에 그 위에는 뭘까, 그럼? 지혜. 지혜로운 사람, 이럴 때 지혜 있잖아. 시험에는 안 나와. 또 지혜가 뭐야, 이렇게 보진 않아. 일반 상식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표현해야 되는구나. 표현해야 돼. 그래서 최초에 나온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텔렉스에 쓰던 보드, 여러분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지? 사람 이름이야. 그래서 전송 속도의 단위, 보드, 헬츠, 기억나지? 그 보드야. 텔렉스라고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은 무역회사 같은 데 보면은 이 타자기 같이 생긴 거 있었을 거야. 응? 텔렉스라 그래서 뭐 미국 뭐 워싱턴하고 뭐 그럴 때 나왔던 아주 구닥다리. 박물관 가야지 볼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의미를 가진 거는 5비트 코드라는 거야. 5비트 코드는 2의 5승이니까 32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얘는 에러 검출 코드가 없어요. 여기 보면 왜 5비트인지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생긴 모양들이 전부 다른 거 보여? 응? 이런 게 32개의 문자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초창기. 그 다음에 이제 ISO4라는 게 나왔어요. 얘는 7비트하고 1비트 페리티 했으니까 얘는 에러 검출이 되겠지. 그런데 페리티는 에러 검출용이니까 정보는 128개만 표현 가능하다. 가장 많이 쓰였던 게 아스키 코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이 주도하던 문명의 이익이 표준이 대부분 이게 미국으로 좀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회사만 보더라도 알 거야. 유럽 쪽에 뭐 대표적인 회사 생각나는 게 별로 없지, 여러분들. 있어요? 예전에는 있었어. 노키아 뭐 이런데 지금은 뭐 아예 유럽은 거의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망한 것 같아. 이게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반열에서는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도로 가고 있고 우리가 거기에 일조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을 한다. 그런 게 다 뭐야? 미국이 가지고 있던 거를 중국 애들이 좀 따라오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지금 저런 사단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우리 입장은 중요한 게 가까이 있는 애하고 멀리 있는 애하고 전략적으로 잘 따져야 돼. 우리 한국사 배우시지?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이 지나가지고 도움됐던 적이 저는 별로 없다고 배웠어요. 맨날 보면은 그냥 나쁜 짓만 하는 것밖에 배운 게 없어. 쟤들이 물론
도와준 것도 있겠지. 근데 보면은 막 무슨 별로 그렇게, 그래서 나는 그런 역사 때문에 나는 친중보다는 친미가 더 우리한테 전략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도 어지럽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굉장히 혼란스러울 건데,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우리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할 거냐, 그것만 생각하면은 판단 기준이 있을 거라고 봐. 중국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역사적인 걸 보면은 역사는 반복이 되거든. 중국이 크게 일어나면 우리한테 도움될 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조공밭이라고 그러고 또 처녀밭이라고 그러고 막 별 희한한 짓거리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미국도 다 잘한 건 아니지만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리고 또 중국하고 또 견제하려면 우리가 또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은 우파다 좌파다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 이익 극대화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평가 잣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식하게 그냥 그 푸틴처럼 그냥 막 젊은 친구들 막 수십만을 희생시켜가지고 땅을 뺏는 그런 멍청한 놈이 있는가 하면은 시진핑처럼 막 그냥 전쟁도 안 일으키고 막 그냥 돈으로 사람으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지네 편 만드는 그런 놈도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 응? 자, 아스키가 나와서 얘기했어. 아스키 A가 뭔지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돼. 아메리칸 스탠다드야. 어쩔 수 없어요. 흐름이에요. 그래서 얘도 7개예요. 하나 페리티예요. 표시할 수 있는 거 2의 7승 128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8단인데 하나가 페리트, 7개의 정보 비트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128개밖에 표현 못 하는데 난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학장 이진아, 학장 BCD 코드라고도 얘기하는 EBC DIC 코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8개입니다. 8개예요. 8개. 그러니까 256개 표시했어요. 그래서 이걸 학장 이진아 10진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몇 단위지? 8개 정보와 하나의 페리티니까 9단위로 구성된 보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전송 효율은 여러분들 어떤 건지는 알아야 돼요. 자, 코드 효율은 뭐냐? 전체 비트 중 정보를 나타내는 비트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아스키 코드 한번 따져볼까? 아스키 코드 전체가 몇 비트야? 8비트지. 정보는 7비트지. 그럼 얘는 8분의 7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거구나. 그럼 전송효율은 뭐예요? 자, 전송할 때 이 펄스로 전송하잖아요, 여러분들. 전송할 때 펄스로 전송해. 그래서 전체 전송 펄스가 몇 개니? 그 중에서 정보 전송 펄스가 몇 개니? 이거는 전송효율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헷갈리면 안 돼. 이게 펄스라는 게 조금 헷갈리는 친구는 비트라고 해도 좋아. 전송 비트, 정보 비트. 이거하고 다르지? 자, 그래서 전체 시스템 효율이라는 거는 뭐냐? 이 두 개를 곱해준 거야. 두 개를 곱해준 거다. 두 개를 곱해준 거다. 그러면 아스키 코드의 전체 효율을 한번 따져볼까요? 아스키 코드 전체 효율은 자, 코드 효율은 8개 중에서 7개. 전송 효율은 잘 들어. 전송 효율은 8개를 보내는데 앞에 스타트 하나 붙이고 8개에다가 뒤에 스톱 하나 붙였다고 봐. 응? 괜찮아? 그럼 얘는 얼마지? 자, 요 두 개를 곱한 게 시스템 효율이야. 그러니까 8분의 7에다가 10분의 8. 그러니까 얘는 시스템 효율은 70%다. 이거 이해돼? 이게 뭐지? 스타트 비트, 스톱 비트. 이렇게 되면 조보식, 비동기식 전송이라고 하는 거야. 70 이해돼요? 그래서 한 개의 스타트, 두 개의 스톱, 한 개의 페리티, 전송률 계산해라. 그러면은
이게 뭐니? 지금 스탑이 두 개가 붙었어, 그지? 두 개가 붙으면 여기가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지. 자, 그래서 하니까 63.6%다. 뭐 이 정도가 여러분들 문제로 나오더라고. 자, 통신 속도. 이건 오타다. 보드. 몇 초당 전송할 수 있는 보호 단위수. 어렵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자, 이런 식 깔끔하게. 그래서 요거가 보드야. 팔치. 자, 보드, 헬츠, 심볼 포 세칸. 이게 심볼 포 세칸 맞아요. 그래서 초당 전송되는 심볼 수, 초당이니까 헬츠가 되는 거고, 요거는 뭐죠? 심볼 하나가 가져갈 수 있는 비트 수. 그래서 얘는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쓰고, 여기서 M은 2의 M인가요? N은 요런, 자, 요 M이 뭐라고 배웠어? 심볼 수지? M이 뭐라고? 심볼 수. 우리말 번역을 꼭 하라 그러면은 뭐 상태의 수? 뭐 그 정도 번역을 할, 그냥 심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워낙 우리말에 영어가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번역을 하면은 북한식 우리말이 되어버린다고.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영어도 뭐 저 개인적으로는 공용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말을 사랑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하려면은 영어 당연히 싱가포르처럼 공용화 해야 돼. 그래서 그래야지 사교육비도 적게 들어가 그러겠지. 응?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되게 간단해. 그래서 자, 보드와 동일한 경우는 하나의 비트.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동일하다면 여기는 하나라는 얘기야. 하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8 이상 모뎀에서 4800 변조 속도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은 여기는 SPS가 돼야 돼. 이것도 오타다. 심볼 포 세칸이니까. 그지? 팔 이상이니까 8, 요거는 4800, 요거는 3, 4800. 계산하면은, 뭐 이것도 산수니까 그냥 해. 심볼 포 세칸. 뭐 이렇게 된대. 요거는 심볼 포 세칸이야. 요거는 BPS고. 자, 데이터 신호 속도, 몇 초당 전달되는 비트 수, 요것이. 그래서 PSK 썼을 때, 뭐, 어떤 데이터 신호 속도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자, 베어러 속도는, 조금 생소하시죠? 데이터 신호의 동기 신호, 상태 신호 등을 포함하는 전송 속도를 데이터 신호 속도라고 베어러 속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의 개념 차이는 요런 게 더 들어갔어. 그래서 여기 3분의 4가 곱해지는 거야. 그래서 요게 9600이라면은 베어러는 12800이다. 뭐 데이터가 4800이면 베어러는 6400이다.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샤논의 통신도 용량 공식은 뭐 약방의 감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한 문제 꼭 나와요. 잡음이 존재하는 환경에서의 채널 용량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는 대역이죠. 이거는 이 공식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전송 용량을 증가시키려면은 요거를 증가시키거나 요거를 증가시키거나 요거를 감소시키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나이키스트 전소 채널 용량은 뭐예요? 예, 나이키스트 채널 용량은 잡음이 전제되지 않은 무잡음 환경에서의 요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뭐라 그런다? 나이키스트 채널 용량. 요런 n이 없잖아요. 그지? n이 없고 그냥 대역은 얼마인데 심볼수가 몇 개인데 요걸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요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니까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모뎀. 자, 모뎀은 어디에 쓰는 거냐? 여기 아날로그 회선일 때 쓰는 거야. 모뎀 그럼 생각나는 게 뭐지? 케이블 모뎀. 그러니까 요 아날로그 회선으로 뭔가를 보낸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디지털 요거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게 모뎀이다. 응? 그래서 가장 핵심은 아날로그 회선에 사용하기 위한 신호 변환 장치다. 그러면 디지털 회선에 사용하는 신호 변환 장치는 뭐지? DSU, CSU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모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자, 스크램블러. 0이나 1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0이나 1이 반복되면은 규칙성을 가지게 돼요. 규칙성을 가지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봐. 규칙성을 가지게 되면은 코사인파 같은 거 규칙성이 있지. 응? 그지? 그런 게 생기면 어떻게 배워? 여기에 막대기가 두 개가 막 생기잖아? 응? 여기 막대기 두 개 이렇게 생기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막대기가 있잖아. 소리로 얘기하면은 삐 하는 소리가 되는 거고 화면으로 얘기하면 줄이 쫙쫙 커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야. TV도 못 봐. 음악도 못 들어요, 여러분들. 뭔지 알겠어? 그래서 이거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야. 응? 오케이? 아니, 음악 듣는데 삐 소리가 깔려 있으면 안 되잖아. TV 보는데 줄이 쫙쫙 거기가 있으면 이거 못 보잖아. 그러니까 일단 이 스크램블러는 반드시 아셔야 돼. 스크램블러가 뭐 하다고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게 뭐냐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높은 놈이 특정 주파수에서 나타나는 거야. 이거 없애야 돼. 이거 안 없애면은 통신 못 해. 그래서 스크램블러가 필요한 거야. 자, 변조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 거지. 그래서 이 체계는 알아야 된다. 변조 분류 체계다. 그래서 이 반송파가 이거냐 이거냐, 이거다 이거, 이거다 이거, 실어주는 정보가 이거냐 이거, 이거냐 이거, 어디에 실어줄 거냐, 진폭에 실을 거다, 주파수에 실을 거다, 위상에 실을 거다, 진폭과 위상에 실을 거다. 알겠어? 진폭에 실을 거다, 위상에 실을 거다. 이거 뭐야? 두 개를 바꿀까?
주파수에 실을 거다, 위상에 실을 거다, 위상과 진폭에 실을 거다. 자, 펄스에 진폭에 실을 거다, 펄스에 주파수에 실을 거다, 펄스에 위상에 실을 거다, 펄스에 폭에 심을 거다. PCM은 배웠지. PNN, 요 N은 넘버, 펄스 넘버 모듈레이션. DM은 델타 모듈레이션. 어떻게 변조체계 이해돼? 자, 필터는 전송하는 대역으로 신호를 대역 제한시키는 거다. 필터 있고, 부호기는 전송하기 적합한 형태로 변환하는 거다. 자, 수신부 구성은 AGC, 오토매틱 게인 컨트롤, 신호 세기를 일정하게 해결해 주는 거죠. 등하기. 자, 등하기는 여러분들 배운 게 있는 친구들 왜곡 보상하는 거지? 응? 주파수에 따라 감쇄 정도가 다르면 주파수 왜곡 생긴다 그랬잖아. 그치? 위상 왜곡, 지연 왜곡, 위상 왜곡은 지연 왜곡이라 그랬고 주파수 왜곡은 진폭 왜곡이라 그랬다. 왜곡 보상하는 장비가 등하기. 그 다음에 송신할 때 스크램블러 썼기 때문에 수신할 때는 원래대로 다시 만들어줘야지. 디스크램블러. 변조했으니까 복조해야 되고 보호했으니까 복호하는 거다. 자, 모뎀의 변조 방식은, 자, 요 모뎀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요거지, 요거. 디지털 데이터의 요거. 그러니까 모뎀은 요거 없어지고 요것도 없어지고 요것도 없어지고. 모뎀의 족보가 딱 나타나. 그래서 모뎀은 0과 1을 정연파에 어디에 보낼 거냐 그런 얘기지. 자, 진폭 변조는 정연파의 진폭에 변할 거다. 정연파의 진폭에 변하는 거니까 식을 쓴다면은 A 코사인 E 파이 FCT 여기에 정보를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가 ASK고 FSK는 1, 0을 소밀로 보내겠다. 그래서 A에 그래서 여기는 뭐 0, 여기는 뭐 이렇게 여기 0이고 얘가 1을 보내는 거야. 여기 코사인 FCT 여기서 여기에 보내는 거야. 그래서 0은 진폭은 주파수가 다르지? 요건 FSK야. 위상은 이는 차이점 알겠어? 위상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주파수가 다르지? 진폭이 없지 있지? 이렇게 보내면은 정리되지. 그래서 비동기식 모뎀에는 FSK가 쓰였어. FSK는 어디서 쓰였을까요? 또 BB에서 썼어. 예전에 보면은 BB라고 차고 다녔던 거 있잖아. 뭐 어디 나오냐? 응답하라 거기 나오나? 비동기식 FSK. 그 다음에 PSK는 위상의 정보를 신었다. 여기는 동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좀 복잡해진다. PSTN은 공중전화 통신망 옛날 얘기야. 공중전화 통신망 쓸 때 뭐 이 정도였었다. 진폭 위상에 실어준다. 그래서 정보를 많이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정보 많이 보내려면 이걸 쓰는 거다. 이걸 다른 말로 컴이라고도 얘기한다. QAM. 위상 분할도 한계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위상을 한번 분할해 보면은 요거를 자, 위상을 한번 분할해 봐. 여러분들이 BPSK
여기 0, 여기 1 보낼까? 0 보낼까? 여기 1 보낼까? 0 보내자. 그러면 11, 10, 00 이게 자 이게 8진 PSK 심볼 그려놓은 거야? 그럼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해야 되니까 16진 한번 그려볼래? 아 그리기도 어려워 응? 그리라 그러면 그릴게 하나 둘 셋 넷 이 지금 8진 그린 거지? 16진 그리자 아 이거 16개 맞아? 이걸로 정보를 보내면은 요 심볼이 붙어버린다고. 그래서 나중에 받는 애가 잘 구분을 못 해. 그래서 너는 이걸로 가지 말고 너부터는 이걸로 갈래? 유상가진폭을 다 이용하는 거야. 이렇게. 심볼이 16개가 찍히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 위상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진폭이 다른 거야. 위상은 똑같지만 응? 이걸 뭐라 그런다? 컴이라 그러는 거야. 컴. 그래서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M을 여기가 몇 도지? 세타를 구하는 방식은 M을 2파이로 나누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여기가 이제 8이다. 그러면 2파이로 나눈다. 그러면은 이거는 4분의 8. 여기는 4분의 파이라는 거야. 그치? 요 얘기가 뭔지 좀 이해해라. 자, 모뎀 표준은 V계열은 아날로그 전화외선 접속용 권고 사항이고 X계열은 패킷하고 회선 교환망의 권고 사용이다. 이 정도 알면 된다. 자, DSU는 아날로그 전송로가 아니고 이번에는 디지털 전송로. 디지털 전송로. 아날로그가 아니고 어디라고요? 디지털 전송로. 디지털 전송로에 쓰이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다. 여기서는 변조라고 안 하고 라인 코딩이라 그래요. 라인 코딩.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를 디지털 시그널로 만들어주는 이거 그래서 이 DSU는 데이터를 시그널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쓰이는 대표적인 게 그 맨체스터 코드 같은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디 써 있어? 이렇게 쓰면은 이서넷이라는 거 알아? 맨체스터 코드가 10메가 정도 속도 제공하는 게 이서넷이잖아.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이고 베이스밴드 전송이지? 이게 뭐라고? 베이스밴드 전송이란 말이야. 베이스밴드 전송. 이거는 전송 매체. 이거는 10메가 속도. 그때 맨체스터 코드가 쓰이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AMI 어디 썼어? T1 전송로. CMI 어디 썼어? E1 전송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라인 코딩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단극을 복극 여기 바이플러.
동기도 유지해 줘야 되고. 응? 자, 여기 T1, E1. 자, 알겠어요? DS0은 64. DS1이 T1이야. DS2는 T2. 자, 그래서 T1 전송로에 CSU 붙지? 용량이 큰 거는 CS야. 채널 서비스 유닛. CSU. 이렇게 붙는다는 뭐 그 정도 그림이고, 변환해 주는 거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응? 라우터에도 DSU가 있어. 라우터 있지, 라우터? 라우터는 뭐야? 베이스밴드 전송이잖아. 변조 안 하잖아. 그러니까 전송은 두 가지밖에 없어. 변조해서 보내면은 모듈레이션 해서 보내는 게 브로드밴드 전송이고, 변조하지 않고 그냥 보내는 게 이렇게 보내는 거야. 라우터는 변조한다는 얘기 들어봤어? 못 들어봤잖아. 그러면 베이스밴드 전송이야. 이거 한다는 거야. 오케이? 전송하려면 두 개밖에 없어. 베이스밴드 전송과 브로드밴드 전송밖에 없다. 브로드밴드 전송은 변조해서 보내는 거고, 베이스밴드 전송은 변조하지 않고 보내는 거야. 오케이? 응? 자, 넘어갑니다. 다중화 장비는 먹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의 채널 통해서 여러 놈 보내겠다 하는 게 다중화 장비예요. 한 개, 몇 개 DT 하나의 통신회선. 종류는 FDM, 주파수 쪽을 쪼개서 여러 명을 접속하겠다. FDM은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쌉니다. 그래서 저속에 많이 쓰였고요. 비동기식 데이터 다중에 쓰였고요. 멀티포인트 방식에 적합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FDM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해되지? 1세대야. 초창기야. 초창기. 그래서 간단하다, 싸다, 저속, 비동기, 멀티포인트. 이게 1세대야. 얘가 2세대 정도 되겠다. 두 개로 나눠진다. 비동기식 시그널 다중화에 STDM, 뭐 그런 거 있지? ATM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자, TDM은 한 개의 전송로에 여러 개가 붙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뭐를 시간적으로 쪼개는 거야. 시간적으로 쪼개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쪼갠다. 시계를 연상하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쪼개. 응? 쪼개. 그래서 요거 쪼개기 전을 프레임, 쪼갠 거를 슬롯이라 그러지. 그래서 여기만 써라, 여기만 써라, 여기만 써라, 여기만 써라. 그럼 4명이 쓸 수 있는 거 맞아? 응? 그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웠던 게 4명이면은 기억나? 먹쓰지? 그래서 여기서 00 하면 요놈 쓰고, 01 하면 요놈 쓰고, 10 하면 요놈 쓰고, 11 하면 요놈 쓰고, 여기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해서 전송해주면 TDM이 되겠지? 응? 자, 뭐 그거야. 그런데 차례로 스캔하니까 전송 데이터가 없는 채널도 시간폭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가 데이터 없어도 여기를 할당을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데이터 없지? 데이터 없지? 할당을 했지, 그지? 이런 좀 안 좋은 현상이 생기지. 자, 비트하고 문자 삽입이 있다. 비트 삽입식은 동기시계, 문자 삽입식은 비동기 다중화에 이용된다. 그래서 얘는 어디, 아까 FDM이 멀티 포인트라면은 얘는 포인트 투 포인트. 뭐? 포인트 투 포인트 다르지? 아까 멀티 포인트였었잖아. 여기. 여기는 다르네? 요 부작용이 뭔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이구, 꽉 채웠네. 그지? 꽉 채운 거 보이니?
이게 뭐예요? 통계적 시그널 다중화기라고 얘기하는 STDM 또는 지능 다중화기라고도 얘기한다. 자, 동기식, 이능은 비동기식. 통계적 다중화기라고 얘기한다. 아까 문제가 있던 데이터가 있는 채널만 채널 할당한다. 더 많은 데이터 전송 가능한다. 효율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대신에 좀 가격은 비싸죠. 오케이. 자, 이제 집중화 장비. 자, 집중화 장비는, 자, 아까 가장 중요한 건 요거야. 아까 다중화 장비는 이게 똑같지? 근데 집중화 장비 요게 달라. 달라요. 요게 달라요. 그래서, 요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얘도 뭐처럼 지능 다중, 집중화 역할도 한다. 그래서 이 지능 다중하게 하고 개념이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아. 집중화 장비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로 맨날 나왔던 문제예요. 그래서 다중하기, 집중하기, 물리적, 논리적, 고정, 가변, 같다, 다르다, 고정, 프로세서, 다중화, 교환 장비. 교환 장비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자, 이거 보자. 요거를 100개라면은 여기는 1000개야, 1000개. 응? 그러면은 여기에는 집중화 장비가 들어갔겠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시험 본 애들이 뭐 300명이 봤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100명만 여기를 잡아 당기면은 200명은 통화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200명은 통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합격자 발표 전화 계속 눌러봐야 어떤 소리 나오지? 전화 안 걸리지? 또 이런 소리 나. 이걸 뭐라 그래? 전문 용어로 이거를 트렁크 비지. 이게 트렁크거든. 트렁크가 꽉 차가지고 보낼 수 없어요.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되면은 합격자 발표하는 날은 합격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통화를 못 해. 응? 이 사람이 지금 놀고 있거든. 전화 안 하고 있거든. 그런데 아무리 해도 뭐가? 이게 뜨는 거야. 이게 뜨면 이제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오해를 하는 거야. 뭐냐면은 얘는 밥만 먹고 이 자식은 맨날 엉뚱한 통화만 하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알겠어? 실제 그런 게 아닌데. 실제는 이 합격자 발표 때문에 여기 100명이 여기를 다 써버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도 A는 B한테 전화하면은 무슨 소리가 나와? 또 이런 소리 난다고. 그럼 얘 입장에서는 야, 이놈은 말이야. 뭐 맨날 전화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뭔 얘기인지? 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집중하기가 뭔지 이해하란 말이야. 집중하기가. 집중하기 이해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달라. 이게 전하고 프로세스 제어. 자, 이 정도는 하자. 자, 이제 음성통신기기로 넘어갑니다. 좀 옛날 거는 좀 빨리빨리 하고 새로운 거는 조금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좀 쉬었다 할까?